어지럽던 2020년도 결국은 다 저물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역시 시간은 그냥 멈추지 않고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 한 해를 종합적으로 쭉 한번 더듬어보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2020년을 돌아본다를 시작합니다. 2020년 1월에 들어서자마자 벽두에부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던 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씨가 이제 선임이 되면서 1월 2일자 새벽에 대통령이 사인을 했죠. 결정을 했죠. 그때부터 추미애 장관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그 이전까지 진행돼 왔던 검찰 개혁의 문제, 조국 사건과 맞물려 있는 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 추스릴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최대로 이제 올라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1월부터 이제 4.15 총선이 있을 때까지의 얘기의 최대 주제는 단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이 총선이 과연 어떻게 치러질 것이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이전에 2019년에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많은 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발받침 삼아서 정권 교체까지를 이뤄낼 수 있을 정도의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1, 4분기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이 질병이 이제 점차 우리 국내를 덮쳐오기 시작했죠. 1월부터 2월까지 넘어가면서 코비드-19의 이 방역을 둘러싼 논란이 전 국민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검찰 인사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겠다. 근데 불렀는데도 왔다 오지 않았다 이래갖고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 문제 이것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참 시끄러웠죠.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 우리 채널 24K에서는 그래서 추미애는 과연 윤석열을 잡을 수 있을까? 법률적 해석으로 알아보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법률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봉쇄를 초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적으로 이 중국인의 입국을 과감히 봉쇄해야 한다고 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연치 않을 것도 없죠.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거에 목을 매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저자세였는데 결국은 이제 공항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음으로써 이 코비드-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4.15 총선의 문제 이걸로 야권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합이 도무지 잘 이루어지질 않았죠. 무슨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들어오고 무슨 그랬는데 당시에 야당의 지도부의 정점에 있던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지도력을 제대로 이제 발휘하지 못하면서 야권의 분열 그리고 과연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이거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공천 결과가 엉망진창이었다. 더구나 이제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본부의 책임을 지고 자리를 맡았던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또 몇몇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후보들, 당선이 유력하다고들 봤던 후보들을 마구 잘라내면서 이 공천의 분란이 야당의 선거를 앞둔 결집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이 정부의 행정은 뭐 선거가 앞두었다고 그래서 제대로 무슨 굴러간다 이런 얘기 들은 건 하나도 없었고, 장관마다 경제, 국방, 외교, 문교, 국토건설, 보사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온 장관들의 무능이 이제 국민들 전체 입에 회자됐던, 그러기 시작했던 2월입니다. 3월에 들어가면서는 김무성 의원과, 그러니까 전 국회였으니까 그 당시에 의원이었죠. 그들을 둘러싼 몇몇 의원들이 여당과 밀약을 하면서 개헌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또 한때 평지 풍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이제 개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코비드-19이 이제 3월 접어들면서는 급격한 정부의 통제를 불러오게 돼서 각 공항이 텅텅 빈 사진을 여러분들 앞에 채널24K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제 이 코비드-19에 대한 대책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했죠. 지원금,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돈을 막 뿌려대기 시작했는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장서서 정부보다도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돈을 뿌려야 된다 이러고 나서고, 그래서 이제 돈 뿌리기, 금전살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필 시기가 4월 15일 총선을 바로 앞둔 시기여서 이게 국민 매수작전이냐, 도대체 이 방역을 하자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 이 코비드-19을 이용해서 국민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논란들이 진행됐던 때입니다. 3월이. 4월이 들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싸움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채널24K에서는 그 끊임없이 뿌려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앞다퉈가면서 이제 돈을 뿌려대는 걸 놓고 이소무화에 이제 빗대는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꿀단지와 욕심 많은 파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낯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 생기지요. N번방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을 이용한 성화면과 또 중계, 이런 짓을 일삼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젊은이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형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일어난 사건, 이 사회에 무척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몇몇 유명 인사들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어떤 이유인지 분명하게 해명도 되지 않고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기는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4.15 총선을 맞이했는데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로 국회를 장악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무려 180석. 정원 300명인 국회에 180석을 여당이 장악하는 이러한 이제 전무후무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2020년에 대한민국의 정가는 완전히 파행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선거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 선거에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었느냐를 놓고 반대 측 세력에서 끊임없이 증거를 수집했고, 지금 이제 드디어 대법원에서 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하는 단계에 들어갔지만, 과연 이 결정이 언제쯤이나 나올지, 정권 다 끝날 때쯤이나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직도 지속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끝나고 나니까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국민들 간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속속 이제 퍼져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질병관리본부 또는 이제 국회 또는 청와대 여기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들은 거리두기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게 국민들만을 잡기 위한 거냐? 이런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시비가 심화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서면서는 북쪽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김정은이가 벼랑간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사망설까지 나왔고, 중병설이 돌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이제 일어났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나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그렇게 사라졌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시기에 북쪽에 어떤 권력 이동에 관한 동요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지요. 대통령이 이제 5월에 그리고 특별연설을 내놓습니다. 이거 그냥 파행만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달라질 겁니다 하고 이제 특별연설을 하면서 국가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핵심은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었죠.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말 이명박 정부가 썼던 말이죠. 녹색 성장이라고 그때는 이름을 붙였었던 것뿐이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이 지금까지도 이 정부에서 핵심적인 성장 전략으로 내놓고 있는 얘기인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는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원전을 폐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공급, 이것을 이제 실현한다라는 쪽에 이제 그린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것이 그린에 해당하는 일인지 안티 그린에 해당하는 일인지를 놓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올해 또 하나 우리가 그냥 잠깐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때 이제 불거졌던, 글쎄요, 에피소드랄까 가십이랄까 해야 될 정도의 사건인데, 한명숙 되살리기. 지나간, 말하자면 이제 이미 법률적 결론이 다 끝난 상태의 여당 진영의 인사들, 이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 이들을 다시 이제 재판해야 된다, 뭐 이런 동요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잠복한 얘기가 됐지요. 6월에 들어서 이제 검찰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제 지휘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이러저러한 방해로 인해서 그 동작이 거의 중지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24K에서는 검찰이 좀 일 좀 하게 내버려둬라, 그래야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항의성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지요. 6월에 그때에, 그리고 이제 시중에 한참 돌았던 얘기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관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론과 관련된 건데, 결국 미국과 중국의 충돌,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제 국제적인 시각들이 퍼지고, 이것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인구에 회자됐던 용어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을 했었죠.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논의가 진행되는 그러한 테마죠. 그리고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독점, 180석에 의한 독점, 일당 독점으로 접어들어가면서 국회의 의석 배분, 그가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중요 요직에 대한 자리 배분, 이거를 놓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시끄러워, 우리가 그냥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손에서 이 이야기가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신들이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세력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추궁이 사회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7월에 가면은 이상한 얘기가 하나가 터져 나옵니다. 인천에 있는 국제공항공사, 여기에서 이제 비정규직,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 해준다라는 말 속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논란이 일어났었고, 결국 이를 계기로 해서 공항공사 사장은 이 이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까지 됩니다. 대통령이 돼서 최초로 방문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이런 무모한 약속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이런 사태로 일어나고,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입증한 그런 사건들이었죠. 국회가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무슨 법안 필요한 거라면 마음대로 만들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다수결주의는 정당한 것인가, 그것은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논의가 7월 달에 이제 일어나기도 했고, 진보에 대한 논의. 무엇이 진보냐 도대체. 이 이야기가 더 심화되게 된 데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느닷없이 자결을 했다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 이때 박원순 시장의 자결 이유를 이제 캐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터진 것이 그 비서와의 성추문 문제. 이것이 발단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당 측에서는 이 박원순의 이러한 비명 행사를 아주 무슨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가 돌아가신 것처럼 성대하게 이제 연결식까지 치렀죠. 근데 이때 동시에 6.25 때에 대한민국 국군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었던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한 영웅으로 불리는 양반이 이제 이때에 유명을 또 동시에 달리하셨습니다. 이를 놓고 완전히 서울의 광화문 광장과 서울시청 양쪽으로 또 이 나라 국민은 완전히 분열이 됐었죠. 그래서 백선엽 장군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까지 참 남이 볼까 부끄러운 그러한 충돌 끝에 장례를 치르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과연 진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래, 성추행 사건으로 스스로 자살한 사람, 그 사람을 영웅 만드는 게 진보냐? 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제 친일 반일 논쟁, 이거 사실 4.15 총선을 좌우한 아주 중요한 공작이었는데, 이 친일 반일 논쟁이 이때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왜? 백선엽 장군 때문이었죠. 백선엽 장군의 일제시대 때의 전력, 이것을 또 문제 삼아서 다시 친일 반일 논쟁을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은 정말 그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3법이라는 것, 이것이 완전히 천지간의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집 가지기도 힘들고, 집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집 가지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세금의 노예가 돼야 하고, 대한민국에 집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8월에 이제 결정적으로 8.15 광화문 집회, 이것이 또다시 이제 이 정권의 먹잇감이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나서 전부 뭐란 얘기가 나오느냐? 코비드-19이 확산된 거 8.15 집회 탓이야. 하지 말라니까 그런 집회 해가지고. 그때 생겨난 이제 얘기가 광화문 집회 주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살인자다라는 말까지로 이어지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경제 쪽에서는 현상이 또 진행이 됐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이거 원래 믿을 게 없는 시장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변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뭐 반영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은, 주식시장이 활황화되면서 동학개미라는 말이 생겨났죠. 어디서 돈 벌 곳을 찾을 방법이 없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영끌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면서 이것저것 돈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투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경제의 활성화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수도 없이 뿌려놓은 몇십조 원이 넘어가는 유동성, 그리고 어디 가서 의탁할 수 없는 실업자들, 어디서 부를 창출할 방법이 없는 시장 경제, 이것들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경제의 폐허 같은 현상인데, 이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의 밑바닥의 영세 사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돈이 바짝 말라버려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때에 주식시장은 화랑이다, 이런 기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9월에 들어와서 이제 그 방역 대책을 놓고 시비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뭐냐, 이 방역 기준이 이건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이걸 정하는데 과학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방역 기준이라는 거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면 다 하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지적되고, 지금까지 그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채널 24K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다뤘지요. 그렇습니다만 아직 이 정부는 그러한 대안에 있어서 과학성을 회복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방역을 놓고 정치 방역이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9월에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둬야 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이야기가 하나가 이제 대통령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종전선언이라는 거죠.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핵심이 도대체 뭐냐, 종전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을 채널 24K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여권에서는 이 뜻을 접지 않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될 문제입니다. 10월에 들어서 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LL 부근의 서해상에서 활동을 하던 우리 수산청 소속의 공무원 한 사람이 북측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초기에 월북이라고 몰고 갔죠. 도저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월북일 수 없는 사안인데 38km를 해류를 역류해서 월북할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접지 않았습니다. 또는 실적으로 인한 표류일 수 있다. 표류를 해도 어떻게 38km를 인간이 실족해서 떨어진 사람이 흘러서 가서 그쪽에 잡혀서 거기서 화형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채널 24K는 분명히 이거는 납북이다라고 정리를 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유엔에서까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 종결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말이 돼가면서 드디어 라임과 옵티머스라는, 정권이 타락하거나 권력이 타락할 때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돈에 관한 문제인데, 펀드 사기가 이 사회에 가장 큰 사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 이거를 둘러싸고 검찰은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이제 파고 들려고 하고, 법무부는 무슨 탓인지 무슨 뜻인지 이 검찰의 수사를 솔직히 방해하는 수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인공이었던 사기범들이 검찰을 가지고 조롱하고 그 허위, 옥중에서 밖으로 내보낸 허위 진술을 기초로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배제시키는 이런 이제 만용을 저질렀지요.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11월이 오면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이제 언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쪽에서는 넌 내 부하야 무슨 소리야 이래서 느닷없는 검찰총장의 누구 부하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이제 격렬해졌고 우리 채널 24K에서 또한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월에 몇 가지 이제 큰 주제의 사건들이 벌어졌었는데요. 미국의 선거가 있었지요. 거기서 미국의 이제 부정선거 시비가 나오면서 과연 트럼프가 돼야 되느냐, 바이든이 돼야 되느냐를 가지고도 이 사회에 또 여론은 갈렸습니다. 채널 24K에서는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그게 우리가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 잘 지키면 돼. 그 사람들 누가 되든 결정되면 거기에 언제든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만 준비하면 되지 하는 그런 입장의 이제 동영상을 발표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이 내놓은 RCEP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경제권 이것을 이제 FTA 수준으로 묶는 이런 동맹체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거기에 가담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이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인도태평양 이 지역을 묶는 CPTPP 원래는 이제 TPP인데 TPP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적인 이름을 붙여서 CPTPP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 조약에는 우리는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미중 관계에 있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느 쪽에 어떤 행보를 해갈 것이냐. 이런 거 하나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채널 24K도 분명히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지난해 말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 이상한 제도를 통해서 이제 통과시켰던 공수처법 이것을 이제 실제로 설치하는 작업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사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채널 24K에서 법률 분석부터 시작해서 문제점들을 여러 번 짚었고 이 법률은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 그러나 지금 조건에서는 완전히 여당 종속적인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으로서 이런 조직이 실제로 등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체계는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채널 24K에서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 봄에 진행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그 중에서 부산시장의 공약을 놓고 이미 결정이 끝난 김해국제공항을 가덕도로 옮기는 게 낫다. 이런 이제 논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하면서 김해냐 가덕도냐 하는 정말로 불필요한 국민 분열적인 주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12월에 오면서 드디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이 완전히 막바지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잘 되질 않지요. 심지어는 검찰에서 그렇게 마구 인사이동을 해서 섞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검찰이 길이 들 줄 알았는데 검난이라고 해야 될 정도 수준. 전국 검사들의 95%가 넘는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 사건이 발생을 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의 법률학자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 안 된다고 하고 나섰고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결국은 거의 법무부 장관으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윤석열 찍어내기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총장 징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제 윤 총장이 다시 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
물론 대통령까지 재가를 받은 거였는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져서 검찰총장은 다시 임무에 복귀를 한 그런 상태죠. 두 번에 걸친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밀어내기, 이것의 실패를 법무부 장관이 했지만 지금 또다시 법무부에서는 제1심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응해서 고등법원에 다시 항고하겠다고 했고 항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가처분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항고까지 다시 간다. 참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항고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내년도 동영상에서 공수처법 문제와 엮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코비드-19의 방역 시스템이죠. 이 코비드-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코로나19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괴물 같은 것이어갖고 참 이상한 곳만 쫓아다니고 참 지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요런 데는 가고 저런 데는 안 가고 요런 시간에는 움직이고 저 시간에는 안 움직이고 무슨 아주 이상한 괴물인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과학적인 방역 체계다. 이것이 국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 원론적이고 과학적인 방역 체계로 돌아가라. 라는 내용을 우리 채널 24K에서는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개각 이걸 두고 이제 청문회가 끝났는데요. 변창흠이라고 하는 김현미 전 장관을 이제 교체하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을 놓고도 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장관이 그런 말을 그따구로 할 수 있느냐라는 정도의 심각한 비판과 결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람은 장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 청문회 같은 건 아예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채널 24K에서는 이 나라의 인재 정말 그렇게도 없냐. 왜 인재가 없게 됐느냐. 왜 인재들이 나서질 않느냐. 그걸 좀 한번 돌아봐라 스스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 전반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 글쎄요.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다 즐거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밖의 것으로서 국민들이 즐거워할 일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도 장사가 좀 된다 그러고 특정한 업체들은 여전히 좀 장사가 된다 그러고 그런 데가 없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0년 결코 행복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의 중심에는 역시 대한민국 정치가 있었지 않나. 2021년에는 제발 이런 정치가 물러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20년에 안녕을 구합니다. 제발 이런 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부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꿈들 많이 꾸십시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